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무덤 자리를 잘못 잡아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동생을 묻은 지 이틀째 무덤에 있어야 할 동생이 사라졌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 동생을 묻은 곳은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동생의 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관은 텅 비어 있었다. 관에는 오물로 인한 악취가 풍겼다. 얼굴에 마비가 오신 아버지는 오른쪽 눈을 애꾸처럼 찡그린 채 무덤 주변을 둘러봤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누구야? 누가 이놈을 꺼내준 거야? 당신이야? 아님 니들이냐? 마비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흉한 마귀 같았다. 어머니는 동생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나와 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금 빈 무덤을 내려다봤다. 비어버린 관에는 찢어진 부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냐? 말을 마친 아버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 가족은 살아있던 동생을 묻었다. 사실 아버지에게 별일 없었다면 동생이 묻힐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날씨가 궂은 어느 날 아침 밥상부터 시작되었다. 쨍그랑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생의 얼굴과 내 하얀 교복 와이셔츠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시큼한 김치 냄새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이 서서히 밥상에 퍼졌다. 밥상 위에 그릇을 놓쳐버린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거 손이 왜 이러지?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내 괜찮다며 우리 삼형제에게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 그냥 미끄러지신 거겠지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뻣뻣하게 굳은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오셨을 때야 비로소 사태가 심각함을 알았다. 원인 불명.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시는 최씨 아저씨가 아버지를 태우고 시내에 있는 병원을 죄다 돌아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유명한 약방에서 지어온 한약도, 할머니가 지어오신 정체불명의 환약도 서서히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가는 아버지를 고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망가졌다. 아버지가 망가지자 서서히 가족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몫까지 2배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술로 하루를 낭비하셨다. 그것은 우리 삼형제에게도 곤욕이었다. 술에 취하신 아버지에게 잘못 걸린 날에는 상육은 기본에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다. 가족들에게는 절망의 나날이었다. 지쳐가는 하루하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가족은 그 무당을 만났다. 할머니가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무당이었는데 귀하신 몸이라 만나는 날짜도 겨우 얻어냈다고 하셨다. 막내는 최씨 아저씨에게 잠시 맡기고 어머니와 형과 나는 무당이 정해준 그날의 마비 대신 아버지의 몸을 부축해 찾아갔다. 우리 가족은 무당 앞에 쪼르르 앉았다. 무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진하게 화장을 했고 가끔씩 누나를 뒤집기도 했다. 무당은 우리 가족을 쭉 둘러봤다. 딱하다, 딱해. 무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마구 흔들며 말했다. 네? 어머니의 반응에 무당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말을 이었다. 죽었어야 할 얘가 기어코 살아남았네. 귀신들이 그 꼴을 못 봐서 아비를 괴롭히네. 그러게 왜 아이를 더 낳았어. 못난 것들. 이대로 두면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든 둘 중 하나야. 좋게는 못 끝나. 무당의 말에 놀란 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당은 잠깐 고민하더니 시뻘건 입술을 손으로 훔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를 죽여야지. 아니, 입 뚫렸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격한 어조로 무당에게 말했다. 그러자 무당은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다. 닥쳐. 이 잡거다 뒤지기 싫으면. 무당의 고함에 가족 모두가 움찔했다. 그저 호통이었지만 뭔가가 밀어낸 것처럼 몸이 웅크려졌다. 무당은 몸을 살짝 부르르 떨더니 조용히 말했다. 누가 진짜 죽이래? 죽이는 척만 하는 거지. 귀신을 속이는 거야. 귀신을 속여요? 그래, 죽은 것처럼 속여. 내 남편이랑 얘 둘 다 살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뭘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이미 무당에 빠지신 듯 뭔가에 홀린 눈으로 무당을 바라봤고 아버지 역시 체념한 듯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단 얘 장례부터 치러. 영정사진도 올리고 제사상도 차리고 장례가 끝나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 그리고 관에 넣고 땅에 묻어. 무조건 밤에 묻어야 해.
딱 3일만 묻으면 귀신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나갈 거니까. 아마 묻고 나면 아비 몸도 돌아올 거다. 무당은 말을 마치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그게 끝인가요? 잠깐만. 무당은 잠시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부적을 하나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눈 없어? 부적이잖아. 비싼 거야. 관에 아이 넣을 때 같이 넣어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어머니의 물음에 무당은 누나를 한번 뒤집고는 대답했다. 귀신 떨어지고 남편 몸 돌아오면 그때 받을게. 어머니는 무당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셨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몸을 부축해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요한 거 깜빡했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무당은 누나를 뒤집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귀신이 살았나 죽었나 말을 걸 건데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무당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긴 귀신 쉬는 거지. 그땐 다 죽어. 무당집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가족은 무당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날 저녁 막내의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만들고 어머니는 급히 제사상을 차렸다. 가짜 장례식인 걸 알았지만 제사상에 놓인 동생이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났다. 형은 훌쩍거리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그저 자신의 장례식에 신기해할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와 형은 동네 목욕탕에서 동생이랑 같이 목욕을 했다. 삼형제는 서로의 등을 밀어줬다. 자정이 넘은 시각, 우리 가족은 동생을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갔다. 나와 형은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구해온 빈 관을 짊어졌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축하셨다. 그리고 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모른 채 산을 올랐다. 동생을 묻을 적당한 위치를 찾고 나와 형은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팠다. 아버지는 괴로운 마음에 그 옆에서 연신 담배만 태우셨다. 어머니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어린 동생이 알아듣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막내에게는 큰 시련임이 분명했다. 자신이 곧 관에 담겨 땅에 묻힐 거라는 말에 동생은 하염없이 울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울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다.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그래야 아버지랑 내가 산다. 상진아, 3일만 참고 나오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래, 상진이 내만 쓸 수 있는 컴퓨터 사줄게. 맨날 형들한테 컴퓨터 뺏겨서 속상했잖아. 어머니는 울면서 막내 상진이를 타일렀다. 어머니의 오랜 설득 끝에 상진이는 결국 울면서 관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관 뚜껑을 닫기 전 상진이가 3일간 먹을 수 있도록 싸놓은 물과 음식을 담았다. 그리고 소중한 거니까 꼭 챙기라며 부적을 건넸다. 상진이는 누운 채로 눈물을 계속 흘렸다. 상진이의 손에는 최 씨의 아저씨가 공부 잘하라고 사준 핸드폰이 플래시가 켜진 채로 들려 있었다. 3일 있다가 꼭 꺼내줘요. 그리고 진짜로 나가면 컴퓨터 사줘요. 알았다. 그리고 누가 말 걸어도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니까 명심해. 관 뚜껑이 닫히고 나와 형은 흙으로 무덤을 덮기 시작했다. 순간 관 뚜껑이 들썩였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관 뚜껑을 못 열게 위해서 눌렀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와 형에게 소리쳤다. 삽으로 흙을 푸는 순간에도 관에서 막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완전히 흙이 덮일 때까지 상진이에게 말을 걸며 다독였고 아버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는지 뒤돌아 계셨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동생을 묻고 내려가는 길 형이 아버지께 물었다. 오죽하면 이러겠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잠이 올까 싶었지만 밤새 해댄 삽질로 고단해진 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을 제외한 아침 밥상. 한숨도 못 주무신 어머니는 차마 밥이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역시 입맛이 없다고 누워 계셨다. 형과 나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밤새 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배터리를 아끼라고 했지만 동생이 너무나 무서워서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통화를 하면서도 동생은 불안해했고 바지에 오줌도 쌌다며 제발 꺼내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핸드폰을 보니 내게도 메시지가 와 있었다. 상훈이 형, 나 좀 꺼내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결국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형이 발단이었다.
이거 아동학대예요. 형은 어머니한테 따지듯 말했다. 그래도 어쩌겠니? 어쩌다니요? 상진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무당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들었잖니. 내 아버지랑 상진이 둘 다 죽어. 아버지는 방에 계시지. 방에서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형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른쪽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가 있었다. 동생을 묻고 나면 아버지의 상태가 괜찮아질 거라는 무당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무당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빨리 상진이나 꺼내주러 가요. 안 가시면 제가 상훈이만 데려가서 꺼내올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뭐가 아니에요? 무덤에 뭔 일이 난 것 같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부축해 동생을 묻은 곳으로 급히 향했다. 동생을 묻은 지 이틀째 무덤에 있어야 할 동생이 사라졌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 동생을 묻은 곳은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동생의 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관은 텅 비어 있었다. 관에는 오물로 인한 악취가 풍겼다. 얼굴에 마비가 오신 아버지는 오른쪽 눈을 애꾸처럼 찡그린 채 무덤 주변을 둘러봤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누구야? 누가 이놈을 꺼내준 거야? 당신이야? 아님 니들이냐? 마비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흉한 마귀 같았다. 어머니는 동생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나우 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금 빈 무덤을 내려다봤다. 비어버린 관에는 찢어진 부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냐? 말을 마친 아버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순간 아버지가 왼손으로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러고는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내가 꺼내준 거야. 애들은 오늘 집 밖으로 안 나갔으니 당신밖에 없어. 순간 형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는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형의 완력에 꼼짝없이 눌렸다. 아버지는 왼손으로 형을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쓰러져 계신 어머니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아, 뭐하고 있어? 나는 뒤에서 있는 힘껏 형을 밀쳤다. 형은 그 힘에 앞으로 고꾸라져 뾰족한 돌뿌리에 머리를 박았다. 뭔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돌뿌리를 타고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다. 형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형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형의 퀭한 두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잠깐, 그럼 나한테 누가 말한 거지? 순간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형의 시체를 지근지근 밟으며 일어났다. 그러고는 전화를 주워서 받았다. 최 씨였다. 김씨 미쳤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애를 생매장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빈 무덤을 향했다. 역한 냄새가 풍기는 빈관에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된 부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구겨 넣고 잘근잘근 씹어댔다. 이를 악물고 삽을 들었다. 피 묻은 삽을 질질 끌고 무당을 찾아갔다. 점집 앞에서 차를 세우다가 나를 마주친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차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파묻혔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서성거려. 나는 질겅거리던 입을 멈추고 바닥에 침과 피에 절은 부적을 뱉어냈다. 삽으로 무당의 머리통을 내려쳤다. 자동차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내 아버지처럼 잔뜩 구겨져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은 소금에 약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포 이야기에서 등장한다. 귀신을 쫓는 수단으로 소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귀신의 시이면 소금을 뿌리고 귀신이 쫓아오면 소금을 문지방에 뿌리고 귀신이 덤벼들면 소금이 까맣게 타버리는 대신 귀신을 막아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소금이 통하지 않는 귀신도 있다. 바로 바다 귀신이다.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바닷물에 들어간 순간 바다 위에 떠다니던 모든 머리가 널 쳐다봤어 하는 식의 바다에서 본 귀신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바닷속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바닷물은 소금물이다. 바다에 나오는 귀신은 소금 면역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된다. 때문에 이 귀신들은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귀신이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바로 물리 계열 귀신들이다. 대표적으로 팔척 귀신, 관절 귀신,
긴김바라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이야기 중 소금을 무시하거나 소금을 매우 빨리 불태움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소금 면역 귀신의 약점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마치 포켓몬처럼 이들도 상성이 존재한다. 먼저 바다 귀신.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질척거리는 진흙 같은 모습, 해조류가 뭉쳐있는 모습, 철퍽거리는 물에 젖은 발소리 등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에 퇴치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해조류나 진흙이 불에 닿으면 쪼그라들고 굳어버리는 성질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팔척 귀신, 관절 귀신 등 물리 계열 귀신들은 육체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의 약점은 물리 계열인 만큼 실체가 있어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척 귀신 이야기 중에는 팔척 귀신이 차에 매달렸으나 결국 떨어져 나가 도로를 구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구절이 있다. 이는 팔척 귀신이 자동차의 물리력에 패배해 도로를 구르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물리적 실체를 가진 귀신은 자동차로 박아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만 물리 계열 귀신은 은신 능력이 뛰어나 특정 대상에게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비물리 계열 귀신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비물리 계열 귀신과 착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폐가에 나타나는 귀신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에서 가장 흔히 귀신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로 등장한다. 귀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흔히 폐가를 제일 먼저 가보곤 하며 폐가는 귀신 나오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흔한 이야기가 폐가의 담력 시험을 갔다가 귀신에 씌이는 경우인데 왜 귀신들은 이런 장소에 사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높은 집값 때문이다. 집값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신들은 쉽게 좋은 집에서 지낼 수가 없다. 왜냐? 비싼 집이라면 무당을 부르던, 목사를 부르던, 스님을 부르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한 평당 1억짜리 강남 60평대 초호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간 귀신은 소리 소문 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자.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면 건물을 포기하겠는가? 이런 이유로 귀신들은 도시에서 밀려나 점차 산골, 구석진 폐가 같은 장소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계곡이나 바다에 사는 귀신들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나타나곤 한다. 특히 깊은 계곡이나 깊은 바다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왜 이런 춥고 어두운 곳에서 지내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그들이 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흡사물 속의 귀신은 나를 깊은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매달려 붙었다. 라는 서술이 나온다. 이는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나타나는 응급 상황과 비슷하다. 귀신 또한 물에 빠져 당황한 나머지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귀신이 되고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근처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왔을 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도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물에 빠진 귀신을 발견한다면 안전하게 밧줄이 달린 튜브를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래된 폐가는 귀신이 너무 강해서 퇴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귀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옛날부터 귀신의 퇴치는 어려운 일이었다. 예로부터 무당이나 신녀 등이 귀신을 퇴치하려다 살을 맞고 본인도 귀신이 되어버리는 일은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그 방법은 바로 화포다. 실록의 한 귀신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성 안에 요기가 많이 나온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유지가 아르기를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라고 했다. 이후 귀신이 나온다는 집의 대신에게 아직도 귀신이 나오느냐 물으니 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요기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귀신이 화포에 맞을까봐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양학적으로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음의 성질을 가진 귀신이 양의 성질을 극한으로 가지는 화포에 당해내지 못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화포 소지가 불법인데 귀신에게 당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그때 두려운 경험을 했던 폐가는 재건축에 들어가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 뒤로는 그때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문구가 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은 재건축한 뒤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정답은 깔끔하고 세련된 집에 만족한 귀신이 성불했기 때문이다. 귀신도 목표를 달성하거나 한을 풀면 성불한다는 약점을 공략한 것이다. 몇 가지 예외의 경우로 팔척 귀신 같은 물리적 약점을 가진 귀신이라면 중장비에 갈려 죽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귀신은 없으니 상관없다. 이런 이치로 흉가에서 귀신이 붙어오는 이유도 알 수 있다. 기생유령이 되는 것이다. 혹시 귀신들은 따뜻한 집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어났던 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왜곡되고 흐릿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선명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하던 특기 적성 교육으로 영어 회화를 들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시간에 교실에 도착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일이 생겨 1시간 정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은 5명의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잡기 놀이를 제안했고 저는 당시 같이 놀던 5학년 누나와 학교를 쏘다녔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이유 없이 폐쇄된 공터도 있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시청각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섭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의 그림자들이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도중 우리는 2층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시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20m 정도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고개를 내밀었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했고 저와 누나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은 남자였고 강사를 제외한 어른이 방과 후에 돌아다닐 리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와 누나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고 선생님이 아니면 술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10걸음 정도 내려간 후에 다시 무언가를 봤던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래라면 돌아서 잡으러 올 것이니까요. 10걸음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m 정도 떨어져서 얼굴만 내밀고 있던 무언가가 1m 거리에 있었습니다. 뛰어오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 더 무서운 건 코앞에 있는데도 발목 밑과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내 발로 기어서 도망갑니다.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방과 후 학교건 뭐건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 후 같이 그걸 봤던 누나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급히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그 무언가를 보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이 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 앞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지금도 모교 근처를 지날 때면 불이 꺼진 창문으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건물을 보면 절대 그런 소름 끼치는 느낌이 없는데 그 초등학교만 보면 옛날에 봤던 그 공포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제 있었던 실화다. 결론은 아무 일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다. 기차를 타고 어디 좀 다녀와서 밤 11시쯤 도착역에서 차 타려고 주차장에 갔다. 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길래 다른 사람들이 일행들끼리 인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차 문을 열려고 몸을 돌리니까 5m쯤 떨어진 데서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있었다. 순간 옷 주머니에서 뭐 꺼내면 어떡하지? 지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난 달리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시발, 오래 살고 싶은데 하고 엄청 고민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술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 너무 무섭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냥 가더라. 내가 내라고 대답했던 거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안 보이는 나를 술김에 역에서 주차장까지 따라왔나? 왜 여기까지 와서 물어봤지? 차들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지만 밤에 구석진 데서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다. 어제는 집에 와서 발 닦고 잘 잤지만 이제 밤에 사람 적은 데 가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실 나에게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해를 하는 버릇이었다. 그것은 나의 수많은 술주정 중 하나였는데 술을 먹고 기분이 몹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주사였다. 처음엔 분을 사람에게 풀었다. 중학생 시절 나는 누구보다 조용하면서도 담배와 술은 하는 그런 어중간한 녀석이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안 좋아져서 마구 시비를 걸거나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유가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게 되면서 내 술주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을 향하게 되었다. 어쩌면 술자리를 차지하는 인원들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술을 먹고 기분이 나빠지면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깨부쉈는데 이 주사가 굳이 집에 들어가서 발동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더 이상 술자리에 만만한 사람이 없다 혹은 실수를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주정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나를 향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휴대폰을 살 비용이 부족하다, 키보드가 없으니 불편하다, 헤드폰을 사러 다니기 귀찮다 같은 경제적 이유 같은 우습지도 않은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은 술병을 우연히 깨서 그 조각으로 1cm 정도 되는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고 좀 지나니 5cm 정도의 자국을 남겨버려서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녀야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술에서 깨어보니 옷과 팔, 그리고 바닥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웃긴 점은 내가 여기서 생각해낸 해결책이 주사를 없앤다거나 술을 멀리한다는 게 아니라 압박 붕대를 많이 사둔다는 것이었다. 그럼 술이 좀 깼을 때 알아서 감겠지라고 생각했었다. 진짜로.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어느새 난 매일매일 왼팔에 붕대를 메고 다니는 이상한 놈이 되어 있었다. 웃긴 점은 당시에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가루를 상처에 뿌린다는 생각을 못해서 씻을 때마다 붕대를 상처에서 떼내는 게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일어나서 보고 말았다. 붕대도 감지 않은 맨팔을, 바닥을 도배한 내 피를, 그리고 처음 보는 커터칼을. 어느새 난 술에 취하면 커터칼을 사와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깨진 술병 조각과는 파괴력 자체가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컸고 용접공인 내 직업 특성상 무거운 걸 드는 일이 제법 있었는데 상처 때문에 욱신거려서 들기 힘들 지경까지 갔다. 그 와중에도 자해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치료비가 엄청 나간다는 이유로 절대 봉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일어나 보니 청바지가 푹 젖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분명 숙취가 아닌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아는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정신과에 입원하려면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입원하고 병원에서 딱 1년 10개월 정도 있었다.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 외출을 나갔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 병원에서는 설거지나 빨래 등을 환자에게 시키곤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고 생활을 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외출을 나갔다. 물론 아버지가 전화상으로 동의를 했고 명목상으로는 재활 치료였다. 그런데 그 외출 중 나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쿼터칼을 샀다. 그때 동맥을 날려버렸다. 공원 구석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나를 산책하던 아줌마가 발견해 신고해 지금 내가 살아있다. 그때 당시에도 죽을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수술을 거부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술김에 억지를 부린 거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 동의서를 대신 작성했고 병원에서는 그것을 녹취해 합법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지금 내 팔에 남아있는 굵직한 상처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다. 이후 자해를 멈추게 된 계기는 우연한 꿈이었다. 수술 직후 마취가 깬 나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나를 보더니 꼬깃꼬깃한 지폐를 주며 어디서 좀 더 놀다가 오라고 하셨다.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자해를 멈추고 사후세계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6년이 지났다. 자해를 멈춘 이유는 단순하다. 좀 더 놀다가 가야 하니까.